오늘 오토 인코더를 하는데 오토 인코더는 그 여러분들이 아는 이게 겐에서도 겐 같은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시스템이 오토 인코더입니다. 자,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한번 좀 보면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비지도 학습을 하는 신경망으로 많이 활용을 되고 그리고 지도학습이라고 표현한 책도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들어간 데이터하고 나오는 데이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를 같은 데이터로 맞춰주는 방식이었어. 그래서 뭐 근데 보통 비지도 학습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면 들어간 데이터를 이제 꼭 나와야 된다는 건 없고 틀린 거를 맞춰가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게 차원의 저주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데이터가 100개라면 이거를 50개, 30개 밑에 우리가 그 다음에 나는 히든 노드를 줄여나가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원의 저주를 좀 줄여요. 왜냐면 차원을 줄이니까. 그리고 특정 종류의 입력값에 대해 잘 작동하는 특별 형태 알고리즘에 잘 활용이 되고 오토인커드하고 겐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 겐은 차이점을 줄이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겐은 나중에 되면 원본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오토인코더는 이게 차원을 줄이다 보니 손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본까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만들어줍니다. 데이터가 많이 없을 때 쓰는 방식이 오토인코더예요. 걔는 데이터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이제 특별히 형태 말씀드린 데이터가 좀 없을 때 원본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오토인코더고 오토인코더는 결과물은 좀 노이즈가 많이 껴요. 좀 흐리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데이터가 없을 때 많이 써요. 데이터가 있으면 솔직히 겐 쓰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자, 로스가 없는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칼라에 사람 얼굴을 만든다는 것은 몇천 장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다시 복원관으로 특징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오토인코더는 데이터 양이 적을 때 좀 많이 써요. 많을 때는 다른 알고리즘 쓰는 게 월등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적을 때 좀 좋다 보니까 어떠냐면 중요한 게 영상이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고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않은 영역에 많이 사용되는 게 오토인코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으면 솔직히 겐 쓰는 게 월등히 나아요. 근데 데이터가 많이 모자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토인코더는 우리가 이게 잠재 변수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여기 표현 안 한 책도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를 인코더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를 디코더라고 부르는 책도 있고 어떤 책에는 잠재 변수라고 불러요. 잠재 변수가 여기 뭐 중요한 것도 하니까 인코더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디코더의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많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재 변수라 부르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안 부르는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잠재 변수라 부르니까 잠재 변수는 중심으로 인코더, 디코더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인코더, 디코더라고 표현하는 책도 많지만 잠재 변수라고 표현 안 하고 이까지가 인코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디코더라고 표현 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변수는 그냥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워질 것 같습니다. 잠재 변수 뜻을 의미했고 그리고 이제 오토 인코더의 특징을 하나 보면 뭐 손실 압축하고 비손실 압축하고 요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비손실 압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일의 압축 같은 경우 있죠. 파일을 압축해가지고 다시 원본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파일이 손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손실이 없어야 돼요. 손실이 있으면 큰일 나. 아예 그림이, 아예 파일이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비손실 압축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는 손실 압축이에요. 손실 압축 입력과 출력이 조금 달라요. 제가 오토 인코더를 돌리면 뭐라 했어요? 약간 흐린 특징이 딱 했잖아. 근데 압축률은 비손실보다 좀 높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뭐냐면 원본 데이터의 특징 추출이 목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가는데 특징을 좀 뽑아내자. 나중에 다른 요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요 데이터로 만들어내면 얼추 비슷하게 만든다요. 그때 말 쓰는 게 오토 인코더입니다. 자, 그래서 또 비주닥스에 쓰는 분은 특징 추출에 많이 쓰고 뭐 제한제 볼지만 오토 인코더 같은 것들이 많이 쓰고 있고 오토 인코더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토 인코드하고 인코드예요. 인코드 하는 목적은 내가 작게 만드는 목적이 있고 나중에 디코드를 했을 때 다시 풀려져야 돼요. 그게 안 풀려지면 디코드가 아니잖아. 그래서 오토 인코드 내가 n개의 입력이 n개의 v 다시로 갈게요. 그게 그대로 다시 나와야 돼. 그게 오토 인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개의 데이터가 들어왔어. 첫 번째, 두 번째 가면서 얼마큼 돼요? 여기 있는 만큼으로 차원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요만큼 세 개네. 세 개로 차원이 축소가 돼요. 차원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요게 똑같이 풀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는 풀려가고 있는 게 요거는 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개수로 다시 풀려요. 그러면 차원을 축소했다가 그러면 여기서 3개니까 3개 정도의 차원으로 데이터를 압축을 시킨 거예요. 특징을 추천해낸 거라고. 3차원으로. 그 3차원이라는 게 XY, Z도 되지만 열이 3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디코더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V가 이 V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야. 이게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우리는 손실이야.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아 지금 여기 V와 여기 V는 다르구나. 그럼 목적은 뭐냐? 여기 V와 여기 V를 같게 만들면 얼추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같은 것들은 아예 따로 뒀잖아. 생성 모듈과 판별 모듈.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 모듈에 다 넣은 거라고. 그게 오토 인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단계예요? 무슨 단계나 특징 추출기 인코더 단계고 여기서부터 5까지는 뭐가 돼요? 디코더 단계예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여기까지를 인코더 디코더라고 부르고 여기 중간에는 잠재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잠재 변수라는 말이 보면 아 중간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줄이고 마지막 줄인 단계에서 마지막 인코더예요. 그러면 그 차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같은 특징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오토 인코더의 역사를 그 앞에 우리 있는 그림을 이제부터 똑바로 얘기하면 처음에 n차원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m차원으로 바꿔요. 마지막에는 3차원으로 바꾸면 이 n개의 특징이 뭐로 돼요? 3개짜리 특징으로 우리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 추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징 추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어떻게 돼요? 복원을 해야 돼. 복원을 하면 그대로 다시 이게 m개니까 m차원 복원, n이니까 n차원 복원이 돼요. 근데 100% 똑같지는 않다는 거. 차원 축소는 무조건 손실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아까 뭐 비손실 압축 있잖아요. 파일 압축하는 거. 그런 식으로 비손실 압축을 쓰시면 되는데 비손실 압축은 이걸 설명하기 좀 그렇죠. 비손실 압축으로 쓰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뭐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커지는 역할이 생겨요. 자, 우리가 이게 필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쓰는 우리 집이나 ARJ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소스를 만지다 보면 파일을 보다 보면 01, 01, 11, 00, 1 뭐 이런 식으로 특정 패턴이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내가 특정 코드로 뭐 3비트짜리로 바꾸거나 4비트로 바꾸기나 해요. 그러면 최소한 16비트 넘게 있는 것들이 패턴을 발견했으면 이거를 3비트로 줄이면 데이터 양이 줄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좋아서 좋습니다. 여기 압축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압축 이기법을 써요. 그래서 그 이미지 같은 거 압축하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텍스트를 압축하면 장난 아니게 압축이 돼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많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압축률이 높아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토 인코드의 대충적인 형태는 알았고 어느 특징을 가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각 레이어의 노드가 가지는 뭐가 알아야 됩니까? 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토 인코드와 디코더의 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쉽잖아요. 입력이 들어와서 가중치가 있어. 그러면 입력의 가중치 편차, 이게 펑션, 요 히든 노드에서 발생하는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면 되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인코더 식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것도 뭐 오메가 H1, X1 뭐 더하기 오메가 H2, X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디코드 단계에서는 나온 거를 다시 풀면 되잖아요. 맞죠? H의 결과물을 뭐 하면 돼요? 여기서 다시 X 다시, 즉 X 다시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디코드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이제 가중치와 편차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손실함수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손실함수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손실함수의 정의를 하는데, 손실함수는 입력값과 출력값의 차이의 평균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 손실을 보면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셋의 전체적인 손실은 요거 로스는 요거로 구하시면 돼요. 자, 즉 뭐냐면 여기서 입력값과 출력값 x 다시 i 1이면 1, 2면 2 요거를 차이를 평균 내는 게 우리 전체적인 데이터 손실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범주형입니다. 범주형이라면 0과 1, 뭐 카테고리컬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x 나온 거 반대의 경우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발생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중요도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율을 합을 이제 구해서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범주형이 나오고, 만약에 실수값이 입력이 되면 이렇게 MSE 방식으로 경사하간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걸로 하시면 로스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편한 거는 로스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제일 편할 거예요. 이 방식을 쓰셔도 되고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코드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코딩의 그 코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코딩하면 줄이고 느리고라고 하는 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코드를 내가 요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줄여 나갔고 다시 해서 펼 거잖아. 그래서 딱 효율적인 게 요 놈이잖아요. 딱 중간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코딩 단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스에 뭐 짜는 그 코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코딩, 디코딩의 그 코딩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코딩 단계라고 부르기도 한 책도 있고, 이걸 코딩인 상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오토 인코더를 학습하면서 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딥러닝 같은 경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면 레이어가 많다 보면 하는 게 복잡잖아.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가나 하면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잖아.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D 나오고 D 다시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중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D 있잖아. D1을 여기 D1을 넣어주고 D 다시 다시로 구하면 여기도 식이 어느 정도 정해질 거라고. 즉 여기에는 처음에 3개 뭐 n개짜리를 만들고 요 n개짜리를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학습을 해요. 따로따로 하면 시간은 절약은 돼요. 왜냐면 파라미터가 조금 줄어들 거니까. 그거를 하고 나중에는 요거를 다시 안에 붙여 넣습니다. 요거 대신 요거를 붙여 넣어요.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은닉층의 노드 값을 새로운 입력을 하는, 은닉층의 노드 값을 새로운 입력으로 하는 또 하나의 닫힌 퍼셉트론을
학습한 후 결합을 해요. 자, 요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방식인데, 요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빨라져요. 저렇게 하는 방식도 좀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는 게, 요 그림을 우리가 뭐냐면 특징 추출기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인코더, 즉 잠재 변수, 즉 코드 단계까지만 갔어요. 그러면 이게 n개의 차원의 특징을 뭐로 만듭니까? 3개로 만들어줘. 자, 여기에 만약에 뭐 소프트 맥스층을 붙이잖아.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뭐래요? 딥러닝 구조가 돼요. 뭐 판별할 수 있는 것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토인커더 잘 만들어 놓으면 특징 추출기가 떼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판별 모듈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이런 특징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온토인코더의 학습은 아케이드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출력 노드의 개수, 소인 노드의 개수는 동일한 결과를 하고, 이러한 구조를 계층적인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학습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특징 추출 오토인코더가 RBM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BM을 쓰는 경우는 스테이크들이가 RBM을 쌓아 나가면 돼. 맞죠? 이게 RBM이잖아. 근데 다만 RBM은 뭐라고 안 됐어요? RBM은 올라가는 가중치를 우선은 뭐로 적용합니까? 확률로 적용해요. 맞죠? 그리고 학습된 RB 구조를 대충적으로 온토인코더를 만들면 돼요. 요거를 거꾸로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는 게 뭐 이런 RBM을 이용한 오토인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처음에 이제 RBM으로 쌓아가, 그 스테이크도 RBM으로 쌓아간다고 쌓아가고, 요거 대칭 구조를 만들어서 딱 구성하면 뭐가 되노? 그래서 하면 뭐가 돼요? 자, 이거 n개가 들어와서 다시 n개로 나갔잖아. 그러면 뭔데? 오토 인코더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게 RBM으로 적용됐다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백프로포게이션 같은 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스테이크드 RBM을 이용한 오토 인코더입니다. 자, 그래서 오토 인코더에 좀 많이 쓰는 거에 뭐냐면 잡음 제거,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희소, 그 다음에 두 개만 있구나. 자, 그래서 잡음 제거하고 오토 인코더 예를 보면 학습 데이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부러 입력이 있고 무작위 잡음이나 가우시안 잡음 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이제 약간 노이즈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노이즈를 집어넣고 나중에 학습을 하면 특징 추출이 더 잘 되고,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출력하게 만들면 노이즈를 좀 넣었잖아. 그러면 노이즈가 그 원래 있던 데이터의 노이즈도 같이 사라지는 역할을 좀 한다고.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특징을 추출하고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잡음 제거 오토인코더예요. 일부러 잡음 넣고 잡음을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줄어들잖아. 그 특징을 추출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이 잡음 제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처음에 X,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잡음, R, 요거 두 개를 활용해서 오토인코드 해가지고 C가 뭐냐면 X 다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X바가 됐네요. 우선은.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잡음 제거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리고 희소 인코더 같은 게 뭐냐면 중간 계층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에 우리 코드 단계 있죠. 코드 단계에서 그 출력값이 적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특징들이 몇 개로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희소하게 만든다고 희소 인코더입니다. 뭐 희소행렬 원래 나오기도 하는데 뭐가 됐고, 하여튼 여긴 것을 제외해서 출력값이 작아지도록 만들면 특징이 줄어들잖아. 그럼 나중에 만들 때는 경상화법도 적용을 한다. 차원 축소를 위해서 많이 수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고, 그래서 목적 함수는 당연히 뭐는 기대하는 출력값의 차이를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규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좀 뭐하긴 한데. 이거는 이게 하여튼 요거 사람 이름에는
요거 하면 뭐냐면 요거와 요거의 확률을 계산해서 이 확률이 차이가 이게 둘 다 발생하는 확률이야. 이 규제가 이제 요거 규제가 많이 생기니까 요 그래서 값을 크게 해주자. 아 이거 이걸 설명해야 되나? 요거는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우선은 요까지만 하고 요거는 규제 항이라 정도만 해라. 좀 고민해 볼게. 시간이 지금 48분이라서 요건 좀 조금은 고민해 볼게.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한 1, 20분 더 필요해. 이 규제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까지만 우선 넘어갈게요. 우선 목적만 봅시다. 목적만 우선 이해했었으면. 즉 중간계층에서 출력값이 작아지도록 만든 거야. 그러면 차원 축소가 일어나. 그거를 우리가 희소 인코더라고 불러요. 그거 하나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단간 학습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종단간 학습 모델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입력과 출력 정보를 우선 학습 데이터를 거의 원본 형태로 사용하여 개발자의 중간 개입 없이 입력으로부터 기대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학습을 종단간 학습이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개발하다 보면 중간에 우리가 약간의 손을 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감지하고 하는 거를 이걸 손을 대서 하는데 그냥 영상 그대로 조양 기계학습 모델을 다 때려 넣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복이 안 돼. 중복이 인간의 중간에 개입이 없게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좀 이제 설명을 다시 보면 일반적인 모델은 기계학습을 사용할 때 입력으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을 만드는 처리 과정의 중간 개발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가 작아서 그렇죠. 근데 커지면 개발자가 원하는 답을 만드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중간에 우리가 원하게 나올 수 있게 뭐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 댄스 같은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을 해. 그렇다고 나쁜 방법은 아니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만들면 좋은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종단간 학습은 중간에 개입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자요. 그렇게 하는 종단간 학습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단간 학습 모델에 쓰는 말은 기계 번역, 이게 기계 번역, 영상 주석 달기, 동영상 묘사하기, 음성 인식 등 요런데 종단간 학습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중간에 만드는 소스 그대로 그냥 손 안 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학습할 때는 중단간 학습 모델 그게 다 써요. 우리가 입력하고 그냥 끝내잖아. 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망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면 요게 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와 구조와 출력 데이터 구조 간의 대형 관계를 문제를 적용하는 건데 자 우선은 그 이제 영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요거를 서열 데이터라고 좀 부르자. 그 문맥 같은 거, 글 같은 거, 문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나는 오늘 즐겁다. 요런 데이터가 서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이건 영상을 말합니다. 자, 영상을 넣고 다시 인코더하는 오토 인코더를 만들 수 있고 그대로 복원하는 거고 서열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는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요거를 혼용해서 만들면 서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정 환경을 내가 데이터로 기술을 합니다. 맥락을 기술해요. 그러면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이 영상을 실제 만들기 힘들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특정 영상 환경에서 영상 주석을 다는데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그 영상 특정 요런 데이터를 특정 영상에 있잖아. 뭐 주인공이 지금 책을 꺼내고 있다. 그런 걸 넣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분석을 해야 돼. 그 분석을 해서 여기 영상에 주석 달기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을 입력을 하면 요거로 하면 나중에 이 맥락 정보나 이 영상을 보고 맥락 정보, 문맥의 정보를 내가 합니다. 그거를 나중에 서열 데이터 영상에 책을 빼놓으면 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글로 영상을 뭐 영상에 지금 주인공이 책을 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즉 주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게 오토 디코더망이고, 요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구조 간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코더 디코더 망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그 단순 인코더 디코더 망에서 만들어지는 수식을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 보급 3부이고 7시 3분까지 시작. 좀 목이 말라서 원래 좀 빡시긴 한데, 자, 단순 인코더망 중단간 학습에서 인코더망을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ENCFC에서 C라는 벡터 만들어내 계속했던 얘기야. 그 다음에 다시 디코드에서는 뭐 하면 디코드를 다시 풀어내면 돼. Y로. 즉 X가 왔을 때 결과값 Y가 나올 확률을 이용하면 됩니다. 즉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디코드를 만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한번 보시고, 실제로 쓰는 거를 보면 이제 영어 문장이 들어와. 이거를 인코더로 맥락 정보가 뽑는다. 이게 더 코딩 단계 좀 더 가면 맥락 정보가 이제 줄여지겠지. 그거를 다시 이제 한글 학습을 했다면 디코더를 해서 한국어 문장으로 만드는데 많이 씁니다. LSTM 그 리커시브니까 LSTM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리커시브니까 A, B, C가 입력이 들어오면 H3가 다시 넘어가는데 EOS가 스테이트 오브 엔드락 해가지고 문장이 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X를 다시 Y로 해서 G.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말을 받아서 치는 거잖아. 맞죠? 그게 우리가 리커시브라고 했잖아.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라고. 자, 여기서 노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노드에서 시간차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인코드인데 CNN 처음에 영상을 CNN으로 만들어. 아까 우리 했던 거야. 영상 주독 달기 방법과 똑같은 방법인데 맥락 정보를 이해한 다음에 디코더로 문장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앞에는 CNN이 붙고 뒤에는 문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RNN 같은 게 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을 처음에 CNN으로 분석을 해서 맥락 정보를 유추한 다음에 LSTM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많이 쓰기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쓰는 거 한 예제니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거를 종단간 학습 모델을 쓰면 되겠네. 내가 오늘 종단간 학습 모델을 내가 소스랑 넣으려고 안 넣었어. 뭐 이거면 이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전이학습을 내가 많이 써서 전이학습 모델이 참 좋은 그림이 있길래 하나 넣었습니다. 그 이미지넷 같은 데 가서 보면 테스트용 이미지를 엄청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모델이 이렇게 요거 있어요. 요게 지금 VGG16이라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이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중간에 아예 처음부터 나의 네트워크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나의 네트워크를 조금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해서 전이학습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요 그림이 전이학습 모델에 딱 좋은 그림이라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미리 이제 특정 이미지에서 좋은 알고리즘 하나를 들고 와서 요 전이된 네트워크에 나의 네트워크를 집어넣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를 학습하는 방법을 많이 쓰니까 요런 모델이 있구나. 요런 모델을 쓰면 내 학습에 맞게 나의 데이터에 맞게 조금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전이학습 모델인데 전이학습 모델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림이 이거 좋은 그림을 내가 봐서 요 그림을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요 그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오토인코더 소스를 보는데 오토인코더 소스도 솔직히 이제 여러분 많이 봤으니까 특별히 어려운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소스를 보고, 그리고 소스 끝나면 바로 마칠게. 그럼 7시 반 40분 안 되겠나? 그때 마치자. 설명을 좀 길게 해서 시간을 끌고 싶었지만 뭐 끌어봤자 뭐 도움이 있을까 싶어서 빨리 마칠게. 자, 다시 이제 이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이 소스에 대해서 설명할 것도 거의 없고 거의 똑같은 방식이니까 뭐 특별히 뭐 내가 설명할 건 없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임포트 이거 많이 하는 거는 많이 봤으니까 됐고, 뭐 트레이닝 하는 것도 됐고, 세이프는 28, 28 한 개짜리로 만드는 거. 자, 엑스트레인 세이프를 28, 28로 만드는 거니까 M 리스트를 쓸 거예요. M 리스트가 28, 28이야. 그거 원 채널이니까 흑백을 말합니다. 그거를 255로 넣어서는 여기서는 뭐 레로를 쓸 거라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에서 1이 아니니까 0부터 나오니까 255로 나눠서 255단계로 맞췄어요. 그 흑백의 명암 단계를 255가 붙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인코딩 단계, 디코딩 단계가 있는데, 인코딩, 디코딩 단계는 낮아지는 거. 인코딩은 뭔데? 처음에 낮아져. 맥스 풀링을 두 번 했잖아. 이거를 이제 풀 사이즈가 2니까 두 배로 낮추고 두 배로 낮추고 그런 거 한 거고, 디코딩은 역으로 하면 되잖아. 역으로 해서 업샘플링, 업샘플링, 업샘플링을 해서 하시면 다시 커집니다. 요거를 이제 인코딩, 디코딩 두 단계가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리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컴파일은, 자, 이거는 그 우리가 겐에서 배운 거하고 조금은 달라. 겐에서 배웠을 때는 생성 모듈하고 판별 모듈이 따로 있다 보니까 뭐 학습을 하고 안 하고를 트레이너블이라고 막고 풀고 했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토인코더는 그냥 쭉 학습이야. 다만 입력과 출력이 똑같고 반으로 잘랐을 때 이게 매칭되는 거잖아.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혹시나 내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아까 우리 겐 했을 때겐 내가 요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깜빡하고 안 했는데 겐 여기서 어디 갔노? 아니네. 어디 갔지? 학습을 할 때 밑에 있나? 요거 트레인 온 비치 요 모델에 대해서 요거하고 피트하고 문차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려고. 자, 트레인 온 배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뭐라 하지? 에포크하고 뭐 했었어요? 미니 배치가 있었죠. 그런 단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덩어리를 불러줘. 그 덩어리가 하나의 그림이야. 맞죠? 이거는 미니 배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의 그림을 줄 거야. 즉 특정 단위가 뭐 미니 배치하고 에포크라고 놓기 좀 곤란한 부분. 그때는 트레인 온 배치를 해요. 그래서 IMG를 요거 단위를 학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온 배치하고 피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같은 역할이지만 단위가 달라. 피트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하고 미니 배치를 쓰지만 트레인 온 배치에서는 내가 하나의 단위를 써요. 하나의 특정 단위. 그림 한 장. 이런 식으로. 그림 한 장씩이 나의 단위다. 자, 이렇게 할 때 트레인 온 배치를 씁니다. 이건 설명을 깜빡한 것 같아서 갑자기 기억났다. 자, 그리고 이제 피트,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서머리를 보면 어디까지가 인코드고 어디까지가 디코더인지는 좀 구분해서 지금 그림이 세이프가 업샘플링이 두 배로 늘어나는구나. 다시 14, 14가 된 상황에서 28, 28로 다시 늘어나는구나.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고 이제 에포크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이 결과가 이게 인풋돼 있다고 밑에 게 출력인데 지금 이거를 위에서 이제 CNN 방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학습이 됐잖아.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서 낼 수가 있게 돼요. 개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하고 작동 방식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소스 같은 거는 뭐 이런 그림 그리는 소스는 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물어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커널3가 무엇인지 패딩이 무엇인지 액티베이션 내로락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 사이즈 이런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알고 있다면 아웃풋 세이프 잽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것도 묻겠지. 에포크가 뭔지, 배치 사이즈가 뭔지, 배치 사이즈가 미니 배치잖아.
그러니까 한목에 처리할 수 있는 분량. 자,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오토 인코더를 하나 만들어 본 거고, 이 오토 인코더를 이게 일반적으로 딥러닝 같은 거 돌린 거하고 CNN 돌린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지금 그 다음 소스입니다. 이것도 맨 엠리스트 소스를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임포트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요거를 28, 28 원 채널로 만들어 달라. 요거를 28, 28, 1로 만들어 달라는 뜻이고, 근데 이거는 뭐 엑스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잖아. 이것도 이제 다시 엠리스트에서 로드 데이터에서 엠리스트 그림이 엠리스트가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숫자 데이터 같은 거 그런 거고 쭉 내려와서 이건 그림 보여주는 거니까 소스만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이게 혹시나 앞에서는 트레인은 세이프 0카드인데 여기도 또 마이너스 1을 왜 썼냐. 마이너스 1이 뭐냐 하면 열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근데 X 트레인드가 첫 번째 만들어지는 열이째. 이건 앞에가 행. 모든 행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제일 하나의 데이터를 28, 28 곱해라. 요거 다 곱해라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일렬로 돼. 자, 여기가 위에서는 심표제. 심표면 28, 28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 28, 28을 곱하면 자, XY 데이터를 곱하면 전체의 그 픽셀이나 그 안에 뭐 곱해지는 XY 행렬의 값이 나오겠지. 그 행렬의 개수 나오잖아. 자, 그래서 28, 28을 곱하면 뭐가 되노? 2차원 28, 28이 이걸 곱하면 1차원으로 바뀌잖아. 자, 이게 뭐는 플래튼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댄스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딥러닝 노드를 붙이는 거예요. 컨볼레이션 노드가 아니고 그러면 플래튼을 해야 돼 항상.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28, 28 곱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28, 28 곱하는 거니까 1로로 쭉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노드를 쭉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딱 레이어가 3개네. 784 노드 있는 거, 그 다음에 64개 노드 있는 거, 그 다음에 784개의 노드 있는 거. 자, 그런 걸 만든 게 오토 인코더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784개 인풋, 그 다음에 64개로 만들고 다시 784개로 디코더를 했어. 그렇게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뭐 MS하고 아담을 썼고 요거는 내 마지막 시간에 설명 좀 해줄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트레인을 합니다. 자, 피트하고 아까 트레인 온도 배치하고 트레인 온 배치하고 구분하라고 했잖아. 피트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하고 배치 사이즈 같은 걸로 학습을 주도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트레인 온 배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위를 내가 알려주면 돼. 그림 한 장. 그래서 IMS라고 했잖아. IMS가 그림 한 장이야 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 때 차이가 피트하고 온더 트레인 온 배치입니다. 그런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 이거를 학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로스율이 0.69 요래 나옵니다. 에볼루트 특정을 했으니까 0.067의 로스율이 나오네. 생각보다 괜찮네.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컨볼루션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컨볼루션 인코드하고 비교해 보려고. 이것도 상황은 이상하게 지금 딥러닝이 더 잘 나오더라고. 젠장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요거 차이가 좀 원래 CNN이 좀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딥러닝이 잘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고. 자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붙이고 28 심표 28이야. 이거는 다시 그림 같은 뭐로 행렬로 바꿔줘야 돼.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림이니까 컨볼루션 2D가 바로 붙을 수가 있다고. 아까 딥러닝 같이 일반적으로 노드가 댄스 같은 게 붙으면 뭐 해줘야 돼? 플래튼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28 곱하기 28이야. 1렬화 시켜야 돼. 요거도 좀 구분하셔야겠고 28, 28을 했으니까 가로 세로 28 원채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모든 행에서 한 개씩 다 가져오는구나. 마이너스 1이 모르겠다. 모두 다른 말이야.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convolution, flatten. 평지화 시켰네. 그 다음에 dense 2번 돌리고 다시 reshape로 64로 다시 77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convolution 2D transpose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썼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겐에서 나오지 싶은데 잠깐만 코드에 있나? 이게 컨볼루션 있지? 컨볼루션하고 업샘플링 요거를 같이 한 거를 우리가 컨볼레이션 2D 트랜스포즈라고 불러요.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그대로 역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패딩, 세임이 붙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다시 그림을 원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보시면 서머리를 보시고 피트 하시가 보시면 요거는 오리오리 0.018 나오네. 로스가 좀 더 높네. 자, 여기서 그림 요거는 요거 소스 몰라도 되는데 요거는 내가 출력하기 위해서야. 그림이 이렇게 출력된다. 요 그림이 이렇게 출력되고 이렇게 출력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소스가 인공지능 소스가 복잡한 건 없다고. 복잡한 건 없고 인코드만 오토인코드 모코드 특징 맞게 대칭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아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어주면 생성 모듈하고 판별 모듈만 만들어주면 돼. 자,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Q러닝을 할 거예요. Q러닝을 할 거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내가 또 할 말이 뭐 있을까? 그래서 네, 잠시만 지금 특별한 문자가 와서 딱 1분만 쉴게요. 1분만 다시 수업할게요. 잠깐만. 자, 죄송합니다. 다시 왔어요. 자, 지금 이게 소스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뭐 댄스 64 같은 것도 초창기 때다 설명했었고 설명할 게 별로 없다. 설명할 거 없고 타겟 사이즈가 66, 64, 63개 77이 맞네. 업샘플링 두 번 하면 뭡니까? 77이니까 이게 컨볼루션 2D가 컨볼루션 2D하고 업스케일링 2D 합친 거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14가 되겠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28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2D 트랜스포즈가 COMV 컨볼루션 2D 더하기 아까 우리 이제 그냥 대문자 혼자 안 가릴게요. 업샘플링 2D 요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두 개 합친 겁니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뭐 여기서 들어갔던 말 이제는 설명할 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뭐 서머리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이걸 한번 보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서머리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걸 아웃풋 세이프가 왜 2D로 나오는지도 이게 필터,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를 보시면 왜 이게 2D 14로 나오는지도 계산을 해야 돼. 필터가 32개니까 3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커널 사이즈가 스트라이드를 둘로 하면 7, 왜 64가 나오는지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인풋 세이프가 28, 1이야. 1064는 64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래트는 했으니까 왜 31, 36도 나오는지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도 계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64개, 그 다음에는 3136. 곱하면 3136 나온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리세이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차원화 시켜야 돼. 그래서 차원화 시켜서 요게 딥도 나와주고 결과물을 가지고 7764를 만들었으니까 7764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하면 업샘플링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요? 14, 그 다음에 28로 들어가는 구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도 레루하고 시그보이드를 약간 혼용해서 쓰더라도 되고, 이 시행착오 겪어보면 값이 나오는 거를 큰 거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